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장지원실 주성호 팀장입니다. 친환경 섬유 수요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활용 세미나에 신청해 주신 섬유 패션 기업 및 산업용 섬유 수요업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리사이클 섬유 패션 소재 제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섬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어 오늘 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동안 리사이클, 생분해, 셀룰로즈, 바이오 섬유 등 지속가능한 소재를 중심으로 알아본 것에 오늘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4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사이클, 오가닉, 동물복지 등 지속가능한 섬유 인증제도, 그리고 리사이클 섬유의 국내 공공조달에 대한 우수 재활용 GR 인증제도, 섬유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 사례, 그리고 섬유기업의 ESG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울러 각 발표자들은 오늘 세미나 개최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 사항들을 전달받으셨고 이를 발표에 반영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방송은 사전 녹화를 통해 방영해 드리는 것으로 방영 시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가급적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세미나 종료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지속가능한 섬유 인증 제도에 대해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 정혜련 심의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트롤 유니온 정혜련 심의관입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컨트롤 유니온 섬유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섬유 인증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안내 드리고요. 인증 방법이라던가 절차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인증에 대한 이제 의미와 그리고 인증의 필요성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섬유 인증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컨트롤 유니온은 네덜란드에 본사 위치하고 있고요. 1920년도에 설립이 돼서 작년에 2020년도에 100주년을 기념하였고요.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 80개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약 80여 분이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유니온은 인증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제품 검사라던가 화물 운송, 현장 실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사에서는 대부분 인증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제품이라던가 공정 그리고 서비스 등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와 같은 제3자 인증기관이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보증서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인증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바이어 간의 상호 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제3자 인증기관이 이제 피심사 조직을 평가하고요.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적으로 객관적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섬유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인증 프로그램은 GOTS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 있는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TE 협회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협회가 기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심사를 하는 인증기관이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모든 기준에 대한 관리라던가 업데이트, 그리고 로고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심사 조직을 심사를 할 때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인정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인정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섬유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밋팀에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가닉 파트가 있고요. 오가닉 파트라고 하면은 3년 동안 농약이라던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자란 모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토양 보호라던가 수생태계 보호를 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의 목적인 인증 프로그램들이고요. 오가닉 관련한 인증에는 GOTS와 OCS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S, RCS, OBP 인증이 있는데요.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을 통해서 환경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인 인증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있는 소재, 동물 복지라고 해서 살아있는 오리라던가 거위의 털을 뽑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팀 같은 경우 섬유 인증은 저희가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오가닉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리사이클 인증을 개발하여서 리사이클 인증을 진행을 하였고 2015년도에 동물복지 RDS 인증을 실시하였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OBP 인증과 SVCOC 인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사에서 대략 오가닉 인증 업체 약 300개 업체 인증을 하였고요. 리사이클은 약 800개, 동물복지 약 100개 해서 프로젝트 수로 따지면은 약 1200개 저희가 프로젝트 심사를 하였고요. 공장 수로 따지면은 약 2000개 공장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인증 프로그램은 저희는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COC 관리의 연속성을 통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또는 재료에 대한 정체성을 저희가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 브랜드 단계까지 인증을 받아야 전 서플라이 체인 다 인증을 받아야지 최종 브랜드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로고라던가 그리고 제품에 인증을 받았다라는 명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라던가 페이퍼 트레이더들 역시도 인증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인증을 받았을 때 저희는 이제 인증서를 각 회사마다 인증서를 발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해당 회사가 모든 제품을 다 인증 제품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 제품을 판매를 할 때마다 제품에 대한 증명서인 TC라고 하는 트랜스액션 서티피케이트를 발행 받으셔야 되고 또한 바이어에게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증서라고 하는 개념은 회사에 대한 인증서이고요. 인증서를 확인하시면은 우리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GRS로 받았는지, RCS로 받았는지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메인 회사가 어딘지, 그래서 원료를 그 메인 회사가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핸들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의 주체, 그리고 해당 인증 주체를 위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외주 공장들이라던가 자공장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공장들의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지 공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공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등록된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증서의 만료일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증 제품을 우리 회사가 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싶은데 그 전 단계 예를 들어서 원료에 대한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냐, 아니면 원사에 대한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우리 회사 기준으로 바로 전 단계 서플라이어의 인증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인증서 이외에 인증 제품을 거래를 하실 때마다 제품에 대한 증명서인 거래 증명서 TC를 발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TC는 내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증 기준, GRS로 우리가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인증 기준 GRS 확인하실 수 있고,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이어, 구매자가 누구인지, 만약에 내가 TC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구매자는 이제 우리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의 종류, 그리고 내가 구매한 수량이 맞는지 일치성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 회사가 아직 인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우리는 인증 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서플라이어에게 인증 제품으로 구매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 회사는 인증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제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지만 공급업체를 통해서 인증 제품으로 구매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실질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와 TC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쪽을 통해서 수정 요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마지막 단계에 TC를 확인하면은 이거의 COC 추적 관리의 연속성을 통해서 어떤 제품, 어떤 원료로 제품을 생산을 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모두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관리의 연속성을 일단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GOTS를 제외하고 있는 이외의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 같은 경우에는 COC를 기반으로 하는 CCS의 베이스이고요. 이 CCS 인증에서 머티리얼이 오가닉일 경우에 OCS로, 리사이클일 경우에는 RCS, GRS로, 오릴 경우에는 RWS, 다운일 경우에는 RDS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가닉 먼저 비교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OCS는 추적성, 관리의 연속성만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GOTS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소셜, 사회적인 부분이라던가 환경, 그리고 사용하시는 케미칼까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을 비교해보면 RCS 같은 경우에는 OCS와 동일하게 저희가 추적성만 확인을 하고 있지만, GRS는 공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환경과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환경, 그 사용하시는 케미칼까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S가 RCS보다 상위 개념의 인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CS보다 GOTS가 상위 개념의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RCS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매하는 원료가 더 상위 개념의 GRS로는 원료가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 경우에 제품을 판매를 하실 때에는 우리는 RCS로 인증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RCS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GRS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원료를 더 낮은 단계인 RCS 원료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OC 관리의 연속성은 저희가 크게 3가지 포인트를 확인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추적성 부분인데요. 추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하는 원료가 정말 인증 원료가 맞는지,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투입이 돼서 판매하는 제품이 정말 해당 원료로 생산한 게 맞는지 저희가 이런 추적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적성은 저희가 TC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별 및 구분 관리인데요. 일단 현장에서 인증 원료는 식별 가능해야 되고,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이 혼합이 되거나 혼합이 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분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라고 해서 수불 관리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량만큼 얼만큼 투입이 돼서 그리고 생산되는 게 얼마인지, 그 사이에 로스가 얼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판매되는 수량이 얼마인지, 그런 저희가 수불 관리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GOTS와 OCS 인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GOTS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GOTS 협회에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고, OCS는 미국에 있는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TE 협회에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둘 다 추적성을 확인하는 인증 프로그램인데, GOTS는 원료가 일단 오가닉 원료가 70% 이상 들어가야지 인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이라던가 환경, 화학물질의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OCS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5% 이상만 오가닉 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으면 인증 심사가 가능합니다. OCS 라벨은 총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95% 이상의 오가닉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OCS 100 라벨 사용 가능하시고요. 5%에서 95% 미만인 경우에는 OCS 블렌디드 로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GOTS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오가닉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가닉 마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70% 이상 95% 미만인 경우에는 made with X% 오가닉 머테리얼이라고 명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사이클 인증인데요. 저희가 리사이클 인증 총 3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GRS 인증인데요. GRS는 일단 20% 이상 리사이클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면 인증 심사는 가능하고요. 공장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부분, 환경, 그리고 화학물질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RCS 같은 경우에는 OCS와 모두 동일하고요. 원료가 이제 리사이클인 경우에 인증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RCS는 5%만 리사이클 원료가 함유되어도 인증 심사가 가능하고요. OBP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저희 컨트롤 유니온하고 제로 플라스틱 오션스가 함께 개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해안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폐기물 수거를 통해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인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RCS도 아까 OCS와 마찬가지로 라벨 그레이드 2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95% 이상인 경우에는 RCS 100 로고 쓰실 수 있고 5%에서 95% 미만인 경우에는 리사이클 블렌디드 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RS 같은 경우에 로고가 이제 하나밖에 없고 인증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만 리사이클 원료가 함유되어도 인증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제품에 로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최소 50% 이상 리사이클 원료가 함유되어 있어야지 GRS 로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GRS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회, 환경,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사회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근무자들의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에 있는 노동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국가법에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이라던가 임금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한 아동노동이라던가 강제노동, 상벌 규정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내 성적이라던가 물리적, 언어적, 폭력,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자들과 모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한 노조의 결성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 활동 또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고충 처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이라던가 화재 보건 교육 제공해야 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대기, 폐수, 폐기물에 대한 부분 허가증이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 대한 EMS, 환경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EMS에는 환경관리 시스템 안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고 월 얼만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월 얼만큼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사용량 모두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줄이기 위한 계획과 얼마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교육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환경관리 시스템에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S,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CMS에는 일단 GRS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체 목록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이 GRS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SDS, GHS 규격에 준수하는 MSDS를 구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사용하시는 모든 투입물은 GRS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슈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GDHC MRSL 레벨 1 인증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미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서플라이어의 GDHC MRSL 레벨 1 인증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MRSL 레벨 1 인증서는 GOTS 인증서나 오코텍스 에코패스포트 인증서나 블루사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OBP 인증인데요. OBP는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 인증으로 이제 저희 컨트롤 유니언하고 제로 플라스틱 오션스가 해양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인증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크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인증 범위는 콜렉션과 리사이클링 2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콜렉션 같은 경우에는 OBP 원료를 수거하거나 그리고 독립적인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원료를 구매하는 업체의 경우에 인증 대상이 되고요. 그 이후 단계 리사이클링을 하는 화학적이라던가 물리적 변화가 있는 공정에서는 리사이클링 오가니제이션 스탠다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OBP에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원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포텐셜 OBP라고 해서 바다에서부터 내륙까지 약 50km 범위 내에 관리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고요. 두 번째는 워터웨이 OBP라고 해서 강가에서부터 내려까지 약 200m 범위 내에 쓰레기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숄라인 OBP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떠다니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피싱 머테리얼이라고 해서 어업 활동 후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이제 OBP 원료로서의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OBP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만 OBP 원료가 들어가도 인증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품의 로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최소 25% 이상 원료가 함유돼야지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책임 있는 소재 인증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운에 대한 인증인 RDS와 그리고 울에 대한 인증 RWS로 구분이 되어 있고, RDS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 단계에서 올이라던가 거위의 사육 그리고 도축을 포함한 다운 생산 과정에서의 동물 학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 다운을 주입한다던가 다운을 가공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그 해당 다운 그 동물 학대를 하지 않은 다운을 썼는지 저희가 추적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RWS도 모두 내용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RDS, RWS는 이제 따로 라벨 그레이드는 없고, 일단 RDS 같은 경우에는 100% RDS 다운을 사용해야지 로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RWS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RWS 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동일한 일반 울과 그리고 인증 울을 함께 혼용해서는 안 되고 100% RWS 울을 사용할 경우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인증 프로그램들인데요. 일단 섬유 인증 쪽은 아니지만 일단 ISCC 플러스라는 인증이 있는데 원료가 바이오 베이스 원료이거나 또는 서큘러, 리사이클 원료의 경우에 ISCC 플러스로 인증이 가능하고요. 일단 ISCC 플러스 인증은 기반이 바이오 베이스의 바이오 연료 인증이었다가 이게 이제 확장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원료뿐만 아니라 서큘러, 리사이클 원료까지도 인증 심사가 가능한데, 일단 목적 자체는 원료를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인 인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근에 케미칼 회사들이나 또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 쪽 인증 회사들이 많이 인증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스코스 SVCO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코스에 대한 인증이고요. OCS나 RCS와 모두 그 인증 절차라던가 방법 그리고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 저희가 인증 절차는 크게 총 3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계약 단계, 심사 단계, 심의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 단계라고 하면은 저희 사이트에서 먼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내드리면은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 범위 설정이라던가 제품 등록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견적서를 발송을 해드리고요. 입금이 완료되면은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심사 단계에서는 저희가 심사원이 나가기 전에 심사 전 작성 서류를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심사 전 작성 서류가 모두 완료가 돼야지 담당 심사원이 배정이 되고요. 담당 심사원이 배정되면은 심사 일정을 확정을 하시고 저희 담당 심사원이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서가 바로 제출이 되고 만약에 심사 중에 부적합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부적합을 모두 해결해야지 이제 그 이후 단계가 가능합니다. 일단 심사원이 보고서를 모두 다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인증서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최대 심사 이후로 심의 최종 결정 단계까지는 맥스 60일로 저희가 보고 있고 60일을 넘기지 않게끔 인증서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발행을 받으시면은 그 이후에 로고 사용이라던가 TC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두 설명과 소개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인증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컨트롤 유니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절차라던가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홈페이지상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증 이슈라던가 시장 동향 개정 사항들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이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밋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고객사분들이 뭐 인증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인증 기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부분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많은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증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혜택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원하시는 최대한 인증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인증서가 발행이 돼서 비용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단축이 됐고요. 그만큼 인력 보강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데님 리사이클이 이제 GRS로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기 때문에 포스트 컨슈머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리사이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이버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버 상태로 다시 원단이 변화가 되고 그 이후에 원사 상태, 원단 상태 그리고 다시 제품으로 생산하시면은 리사이클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공정에 대해서 다시 각 공장마다 심사와 인증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오가닉 인증인 뭐 GOTS라던가 OCS 인증 같은 경우에는 농장 단계에서 TC를 발행을 할 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를 하면은 그 이후에 모든 단계에서도 해당 원료가 어떤 원산지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딱 그 바로 전 단계에 서플라이어 TC만 확인했을 때는 이게 어디 페트병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 웨이스트인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모든 각 나라에서 각 인증 기관이 해당 공자를 평가하고 심사를 해서 인증서를 발행한 다음에 TC가 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믿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공 녹색 구매 제도 소개 및 국내 리사이클 섬유의 GR 인증 현황을 주제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의 문무희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의 문무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공공녹색구매제도 소개 및 국내 리사이클 섬유의 GR 인증 활용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기관 소개부터 드릴 건데요. 저희 기관 이름은 자원순환산업인증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재활용 제품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화 지원 그리고 GR 인증에 관한 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 연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5년도에 법인 설립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재활용 분야 KSI 표준의 235품목을 GR 품질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여 현재 240개 품목의 GR 품질 인증 기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국내외 저탄소 정책 동향, 다음으로 녹색 제품 공공 의무 구매 제도 소개, 마지막으로 국내 리사이클 섬유의 GR 인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저탄소 정책 동향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 즉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탄소 중립이 아닐까 싶은데요. 탄소 중립이란 쉽게 말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를 재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자원고갈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저탄소 대책을 전 세계가 논의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교토의 정서, 파리의 협정, 그리고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선언까지 국제사회는 더 이상 탄소 중립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각종 정책과 규제들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탄소 중립 정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가까운 일본과 중국, 그리고 EU, 미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0% 무공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방정부 조달에 2050년까지 넷제로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EU입니다. EU는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ETS,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서 친환경 저탄소 정책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먼저 작년 12월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비전에 따라 세부 정책 10대 과제를 통해 그 실현화를 목표로 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순환경제란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재생 전 과정에서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개념으로 EU에서 또한 관련한 이행 계획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상품, 주요 품목의 순환성 개선, 더 적은 폐기물, 더 많은 가치,
인간 그리고 지역, 도시 간의 순환성 향상, 범분야별 조치, 글로벌적 노력,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큰 내용으로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이행계획 관련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 또한 자체적인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구축하였고요. 그 내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목표는 크게 폐기물 제로와 탄소 중립, 순환경제로 18개의 세부 이행 과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순환경제 이행 계획 중에서 섬유 분야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소비, 유통, 폐기 및 재생까지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부문별 주요 내용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섬유 분야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 그리고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 및 재생까지 친환경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재사용 기반 강화 및 수거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행계획과 마찬가지로 순환경제 관련하여 정부는 혁신 로드맵 개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원 순환 부분에서는 크게 재생원료 확대, 그리고 저탄소 제품의 소비 촉진, 그리고 재생원료 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과 부합하는 국내 공공의무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환경부 보도 자료입니다. 기업이 혁신 개발한 제품을 정부에서 가장 먼저 구매하는 내용을 혁신 조달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혁신 조달 지정된 제품의 경우는 조달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구매 기간에 구매 면책이 허용되는 등 혁신 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혁신 조달 제품은 대상의 범위가 R&D 과제의 결과물에 한정되었었는데 혁신 수요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이를 주요 환경 정책, 즉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녹색 제품 인증 제품까지 포함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녹색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조달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조달과 관련된 국내 녹색 제품 의무구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내 녹색 제품 의무구매 제도는 공공의 녹색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됩니다. 국내에 워낙 다양한 인증들이 있다 보니까 녹색 제품에 해당하는 인증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녹색 제품은 많은 인증 중에 3가지 인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환경표지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재활용 GR 제품이 해당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녹색 제품 간의 비교인데요. 먼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 그리고 저탄소 인증 제품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GR 인증은 유일하게 산업부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고요. 각 인증 제품 간의 성격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먼저 환경표지 인증 제품과 같은 경우는 제품의 제조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V, 컴퓨터를 포함해서 생활 서비스 등 16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GR 인증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폐자원을 재활용하여서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폐지, 폐플라스틱 등 17개 분야의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녹색 제품에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작년도 7월부터 도입이 된 제품입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환경성적 표준이 인증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녹색 제품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사실 녹색 제품은 재활용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성을 성격을 가지는 제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의 범위는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섬유 재활용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데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과 같은 경우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품의 대상 분야, 즉 폐기물별로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도 마찬가지로 인증 기준별, 인증 사유와 대상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리사이클 섬유의 GR 인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발생 저감부터 각 재활용 단계에 맞춰서 재활용 제품의 지원과 관련된 국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녹색 제품 의무구매 제도도 물론 포함이 될 거고요. 사실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는 일반적인 재활용 제품과 관련된 제도로서 현재 이제 폐섬유 재활용 제품과 관련해서는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GR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GR 인증 제도는 국내 유일의 재활용 제품에 특화된 GR 인증 제도입니다. 재활용 제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증을 취득하면 공공 의무 구매 대상, 또한 조달 가점, 혁신 제품 지정 대상 등 공공 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리사이클 섬유 제품의 재활용 성과 확산에 기여가 가능한 최적의 인증 제도입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을 포함해서 정부 합동평가 시 정량적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 대상 제품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 대상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타 인증제도와 GR 인증제도의 차별성을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타 인증제도는 인증제도의 운용기관의 장이 돼서 인증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는 한국표준협회장, 환경마크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GR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장으로 인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GR 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으로 그 인증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제조 공장만 인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수입 폐기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해외 제조 공장이든지는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청 인증 비용 관련인데요. 대부분의 인증들이 신청비를 포함해서 심사비, 마크 사용료 등 신청 기업의 부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R 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심사비를 포함해서 인증 신청비, 마크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부분에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그리고 조달청, 가점 등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마크를 굳이 비교하면 실제로 저희 GR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품질 규격, 즉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재활용 규격으로서 유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환경마크에서도 재활용 제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GR 규격을 인증 규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GR 인증 신청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GR 인증 신청 시 첨부 서류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증 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이를 준비한 뒤에 다음과 같이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된 인증 신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신청에 대한 서류 면접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관학연 전문가분들이 모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품질 관리 능력의 지속성, 그리고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비율,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 적합인 업체는 실제로 현장 심사, 다음으로 제품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합증의 공장 심사를 진행하고 공장에서 제품 시료를 채취해서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에 최종 상정되게 됩니다.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최종 공고가 나게 되고요. 인증서는 유효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섬유 분야의 GR 표준 분야 그리고 인증업체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먼저 폐섬유 분야에 사실 운영 중인 표준은 많지는 않습니다. 총 13개의 섬유 분야 표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포함해서 최종 제품인 섬유 흡음제, 섬유 판재, 재활용 부직포, 재활용 면양말 등의 표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표준에 대한 인증업체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 즉 장섬유에 대한 품목이 선정 진행 중이고요. 이 품목이 선정된 후에 내년에 이제 표준 제정을 거쳐 인증 업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리사이클 섬유 제품의 GR 인증 취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요 고려해야 되는지 크게 3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R 인증은 제도 목적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제품 그리고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가공, 단순 재사용 등의 제품은 원칙적으로는 GR 대상 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섬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가내수공업 또는 기본적인 업사이클링 제품 등은 단순 제조 재활용 제품의 측면에서 좀 더 볼 수 있어서 인증 진입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 보신 표준 분야처럼 그런 제품들의 인증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다음으로는 GR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별 품질 인증 기준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품별 품질 인증 기준, 즉 성능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제품의 시장성, 그리고 재생 원료의 사용률, 최종 제품의 품질 성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특화된 제품이나 제품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표준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 인증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 제품 인증입니다. 때문에 폐기물 사용부터 최종 제품까지 직접 제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 제품별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R 인증받은 제품을 활용해서 제조하는 제품은 GR 인증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최종 제조하는 업체 A는 인증 취득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GR 인증받은 A사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해서 원면 또는 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이 인증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취득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럼 현재 리사이클 섬유 제품의 GR 인증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요. 먼저 리사이클 원료 제품 중 원사의 GR 품질 인증 기준 마련 및 인증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에서 분리 배출되어서 폐기된 투명 페트병은 플레이크 형태로 분쇄된 뒤 펠릿 형태로 성형되어 최종 장섬유로 용융 방사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명 페트병이 될 거고요. 이를 활용해서 만든 장섬유가 최종 제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페트 재활용 원사는 일본 그리고 대만의 수입 원료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고순도 플레이크 생산에 대해서 이런 기업의 의지가 부족하게 되고 재활용 기술이 정체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사 인증을 통해 국내 발생되는 페트의 고부가 가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고순도 원료의 생산 기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 리사이클 원사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사 내용으로 보면 국내 발생 페트를 100% 재활용한 원사 제품으로 볼 수 있고요.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품목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품질 인증 기준 제정 그리고 인증 취득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원사 제품의 유통 결론은 일반적으로 원사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달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최종 리사이클 섬유 제품의 GR 품질 인증 기준 마련 그리고 인증 추진 현황인데요. 먼저 재활용 섬유 흡음제에 대한 인증 취득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 발생 폐 섬유를 60% 이상 사용해서 건축물 등의 흡음을 목적으로 제조한 흡음제 제품의 인증을 취득하였고요. 실제로 용도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용 파티션, 기계실, 극장 등의 흡음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주요 건설 자재로서 포스코 건설 등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용 섬유 판재인데요. 국내 발생 폐합성 섬유를 90%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건축물의 내외장재 판재로 적용한 제품입니다. 실제 인테리어 외에도 건축의 외장재, 공공시설물 벤치 등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주요 정책 리뷰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이로 인한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규격 마련 및 의무 사용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주요 재활용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성과 확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구매 제도 지원과 연계해서 폐섬유 리사이클 제품의 품질 기반 마련, 그리고 수요처 확보 등 실효성, 지속성, 그리고 파급 효과 측면에서 유효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GR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이제 2년차 인증 대상 제품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연장 갱신 심사 같은 경우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심사를 직접 진행해서 이 제품의 제조 시스템에 대한 품질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R 인증 제도는 국내 재활용 기술을 보다 개발하고 어떤 기술 향상을 촉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인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통하는 거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런 제품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뭐 상통하겠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제품군별로 이런 이제 제품 기준을 마련하고 이제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컴퓨터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컴퓨터 인증을 취득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그거를 인증 대상 제품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스테이플 섬유를 예로 들어서 그 활용한 원단이나 면사에 대해서까지 인증 대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사를 활용한 제품으로 홍보나 마케팅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복사용지 같은 GR 인증 제품의 경우에 교과서 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의 뒷면에 보면 GR 인증을 받은 복사용지로 만든 교과서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가 나가고 있어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올해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 품목 선정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기준, 즉 표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표준이 제정되고 나면 인증업체가 이제 인증 신청이 가능할 텐데 사실 표준 제정의 경우에는 이 표준화라는 게 이해관계자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게 있어서 따로 기한을 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내년까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효성의 친환경 비즈니스 현황, 글로벌 친환경 시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효성 TNC 신요한 과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성의 친환경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효성 TNC 신사업팀 신요한 과장입니다. 효성의 친환경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글로벌 브랜드 서스테이너빌리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트렌드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자라나 H&M 같은 그런 스파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2, 3주에 한 번씩 이런 의류들이 런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류를 생산하는 그런 패스트 패션이 현재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트렌드가 의류를 너무 많이 생산한다는 비난에 봉착하게 되면서 브랜드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H&M,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채택을 하는 브랜드의 경향성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파타고니아나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H&M이나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 그리고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브랜드들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리딩 브랜드 아닙니까? 친환경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인티메이트 브랜드까지 친환경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효성에서도 이런 인티메이트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리사이클 원사 사용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류 같은 거다 보니까 피부에 직접 닿고 또 이런 부분에 재활용을 쓴다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동안 채택을 안 했는데 워낙 친환경이 이슈이다 보니 예를 들어 미국의 최대 인티메이트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브랜드도 올해 저희하고 기획을 해서 홀리데이 시즌에 이미 런칭을 리사이클 나일론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 거고 25년까지 100% 친환경 원사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소재 트렌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에스터는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 리사이클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이제 기본이 되었고 해양 쓰레기, 여기 OBP라고 적혀 있는데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의 준말입니다. 그 해양 쓰레기를 리사이클해서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게 됐고 나일론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리사이클인 프리 컨슈머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에서는 좀 더 친환경 스토리를 찾고 있고 그런 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폐어망을 리사이클하는 여기는 PCR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을 이제 니즈가 많아지고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바이오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소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그거를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베이스드, 그리고 이제 이 썩어서 없앨 수 있는 바이오 디그레더블, 요 두 가지 소재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요건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을 살펴봤으니 저희 국내를 한번 봐야겠죠. 국내 친환경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패션 트렌드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MZ세대에서 최근에 미닝 아웃이라고 해서 미닝 컴 아웃의 준말인데 가치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풍토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류를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SNS나 이런 데 올리면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가치 중에 환경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친환경 트렌드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채택 브랜드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아직까지 성숙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벤치마킹하는 국내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파타고니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TNF는 노스페이스입니다. 블랙야크, 그리고 H&M, 자라,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를 벤치마킹하는 탑10이나 스파오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소싱하기가 편한 폴리에스터, 페트병 사용한 폴리에스터나 오가닉 코튼이 이 소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PCR 나일론, 포스트 컨슈머 나일론이나 바이오 소재를 찾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한 것들, 그런 것들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브랜드를 보시면은 코오롱,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있고,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은 국내에서 이제 이 스타트업 브랜드, 여기에 플리츠 마마나 LAR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런칭부터 이 친환경을 컨셉으로 해서 브랜드를 전개하는 모습이 특이할 만한 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브랜드를 알아봤기 때문에 국내에 그러면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페트병이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페트병이 이렇게 배출되고 나면 선별 압축을 하고 플레이크나 칩과 같은 재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재활용된 것들이 뭔가 업사이클 된다라기보다는 버진 폴리에스터의 저가 버전으로 싸게 만들어서 싸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주로 개발됐고,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플 파이버라고 되어 있는 게 거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적으로 좀 바뀌게 된 게 코로나가 생겨나고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고품질로 이거를 리사이클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19년부터 이 정책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보시면 19년 12월부터는 페트병이 염색되어 있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예로 사이다병이죠. 이게 이제 무색 페트병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12월부터는 아예 이 페트병하고 투명한 거와 색깔 있는 걸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시행이 막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냥 단독주택까지도 이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라 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페트병의 고품질 리사이클이 이제 많이 정책적으로 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라벨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라벨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접착식 같은 경우는 본드가 제거가 잘 안 되는데 이 본드를 수용성으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무접착 라벨을 만들어서 이걸 떼낸다라든지 이런 소소한 계속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상식선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페트병은 접착 라벨과 비접착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요. 접착 라벨 같은 경우는 PP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플레이크 공정에서 이 세척을 할 때 비중 분리로 PP가 물보다 가볍거든요. 떠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제 비접착 같은 경우는 이 소재가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거 그냥 비접착이니까 그냥 해도 버려도 되겠지 하고 버리면 나중에 장섬유로 생산하려고 했을 때 이게 비중 분리가 안 되고 다 가라앉아 버려서 고품질 재활용하는데 이게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책적인 혼선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환경부와 함께 저희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프로젝트화해서 제품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리젠 제주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리젠 제주를 만들고자 한 가장 큰 목적은 물론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 제주도로 많이 몰리게 되고 제주가 환경적으로 많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 정말 세계 문화유산인 이 제주도를 환경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주도를 첫 번째 프로젝트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 페트병을 어떻게 배출을 하고 어떻게 리사이클할까를 고민하면서 먼저 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걸 통해서 배출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까지 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원관리사를 두고 이 페트병이 올바로 배출될 수 있게 그곳에서 이제 교육하는 것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페트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배출돼도 고품질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걸 실어 갈 때 다른 제품과 다 섞여서 가기 때문이 큰 이유인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거를 차를 다 사가지고 요거를 별도로 가져오고 압축까지 해가지고 저희 플레이크 칩 관련된 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플레이크 칩을 생산하는데 이마저도 저희가 기존의 플레이크 생산하는 공장도 기존의 더러운 페트병을 앞뒤로 다 그 세척을 라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생산을 해갖고 이 리젠 제주라는 원사를 생산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이 플리츠 마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가방 그리고 플리스 이게 사실 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둔감한 실을 써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쪽으로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저희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노스페이스 향 오더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자켓류, 티셔츠 같이 조금 더 어려운 원사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좀 더 국가적으로 확장시킬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다음 프로젝트 대상으로 서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토 면적에서 보면은 한 0.6% 정도입니다. 근데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전국의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공유를 했고 그러면은 이 서울시 예하에 있는 25개 자체구 중에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강남구, 영등포구, 금천구 3개 특별자치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이 페트병을 리사이클하는 그 생태계를 건들지 않고 조금만 뭔가 선별을 강화해서 이 원사를 생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실제 저희가 다 선별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요거를 조금 선별을 강화해 줄 수 없겠냐라는 조금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선별만 좀 강화를 해서 기존 라인 그대로 리사이클 칩을 생산을 하고 원사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성공을 해냈고 브랜드도 보시면은 리젠 제주와 함께 했던 플리츠 마마나 노스페이스 외에도 내셔널 지오그라피, 커버낫,
기타 다른 브랜드하고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뭐 원사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종으로 봤을 때 150대냐 7호대냐라고 하는 그런 사종만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세대냐 뭐 50대냐 이하급 혹은 필라멘트 수가 좀 많은 하이 멀티 제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리젠 서울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함께 했던 서울시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CGV와 협업을 통해서 CGV에 저희가 부스를 마련해서 이렇게 캠페인도 진행하고 이 재활용을 도와주시는 자원관리사의 조끼를 만든다라든지 물론 당연히 서울시에서 배출된 걸로 만들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그 수상하는 환경상에서는 저희가 21년도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금상을 수상했던 거는 무라벨 페트병을 디자인했던 어느 개인분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금상을 받으시고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산에 대해서 리사이클을 어떻게 효성해서 해왔는지 국내산 페트병 리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최근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폴리에스터는 이제 OBP라고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고 나이론은 이제 PCR이라고 해서 페어망,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OBP,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팔리라는 해양 단체인데요. 이 해양 단체가 몰디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아디다스하고 프로젝트를 16년부터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당장 저희가 원사로 생산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다 보니 좀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케미컬 설비를 보유한 데서만 생산할 수 있어서 저희는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요거를 이제 대만 메이커에서 생산을 해서 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 신발, 최근에 의류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연구를 하던 차에 여수광양항만공사라는 데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다 소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그 리사이클 할 수 없을까라는 문의를 했고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그나마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가 있다는 건 다행인 거고 많은 부분은 이제 망망대해를 가면서 밤에 안 보일 때 무단 투기 바다에 버려지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좀 전에도 강의를 해주신 컨트롤 유니온사에 문의를 해서 그 이쪽 OBP 인증을 담당하는 ZPO라는 환경단체와 통해서 이게 OBP로 인증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받아서 간단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저희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이 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톤백을 제공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출항할 때 그 톤백을 제공하고 다시 복귀할 때 그거를 저희 쪽에 주는 그 방식으로 요 오션 바운드 플라스틱을 시작하게 됐고 별도로 생산해서 현재 이제 12월 달 중에 제품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또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런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이론 사례를 좀 보면요. 아쿠아필이라는 이태리에 있는 원사 메이커를 아실 겁니다. 거기서는 주로 이제 페어망이나 폐카페트를 리사이클해서 이제 원사로 생산을 하는데요. 실제 이 폐어망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 있는 뭐 노피르, 노르웨이에 있고 또 암비베리카라는 포르투갈이라는 환경 단체들에서 폐어망을 수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전 처리를 거쳐서 이 아쿠아필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순도를 높인 다음에 원사를 생산하는 그런 거고요. 이 제품들은 뭐 프라다라든지 구찌, 버버리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파타고니아 같은 아웃도어 리딩 브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판 리젠 오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아쿠아필은 2008년에 처음 이 원사를 생산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먼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 폐어망을 조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고순도 이 폐어망 조달이 좀 많이 어려웠고 당시 그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서 이걸 쓰겠다고 하는 브랜드 자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하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프리컨슈머 리사이클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게을리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순도 높은 이 리사이클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구 개발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발이 완료되어서 22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에 마이판 리젠 오션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는 파일럿으로 해서 1차 생산을 해서 품질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초에도 2차 파일럿 테스트 그런 걸 다 검증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런칭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뭐 기사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전남 쪽하고 MOU를 맺고 폐어망은 폴리에스터 페트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 배출되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요. 이걸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수산부하고도 같이 이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젝트를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양 환경 단체들이 국내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실제 바다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인양하고 또 이런 보호 활동을 하는 캠페인까지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베이스드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베이스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탕수수, 옥수수 같이 식물에서 이러한 것을 추출해 가지고 원사로 생산하든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이 바이오 베이스드는 주로 이런 페트병을 생산하는 메이커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이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두 소재인 TPA와 EG 중에서 바이오 TPA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R&D 단계고 바이오 EG만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여서 저희는 이 바이오 EG를 적용해서 오토모티브 메이커, 그 자동차 메이커용 카시트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TPA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리사이클에 이어서 또 다른 바이오 소재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인데요. 이 생분해라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생분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별 쓰레기 매립 정책도 다르고 이게 매립되었을 때 그 환경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조건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폴리에스터를 예를 들면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스판덱스가 있든 기타 다른 소재가 같이 혼용이 되면 매립했을 때 그 부분은 또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테스트하는데 뭐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 이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까지는 상용화 되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소재를 찾아서 현재 R&D 단계에서 원사로 만들어서 테스트는 진행은 했고요. 쉽게 보시면 그냥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TPA EG를 중압이라는 단계에서 생분해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생분해 첨가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미생물의 먹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원사 안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 옷이 땅에 묻었을 때 그 미생물들이 그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 먹는 가운데 이게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저희는 많은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플리츠 마마라는 브랜드가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조금 미래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지분 투자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먼저 개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일럿에서 이런저런 친환경 소재들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제품화가 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플리츠마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는 그런 안테나 브랜드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친환경 섬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혁이라는 유명한 글로벌한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이 이제 에어백을 리사이클해서 의류를 만드는데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또 전 세계 에어백 생산 1위인 게 부분이 있어서 그 에어백을 제공해서 의류를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함께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리사이클을 생산하다 보면 브랜드들에서 기능을 여기에 넣을 수 없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쪽의 대표적인 그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인 오스프리를 통해서 고강도 리사이클, 리젠 로빅이라는 브랜드 네임인데요. 생산해서 함께 연구하고 판매까지 진행했고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 아디다스하고도 저희가 원래 냉감사를 같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냉감을 리사이클로 한 제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친환경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소비자들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PR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전통적인 그 홍보 방식인 PR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매체까지도 이 배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효성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 큰 브랜드나 작은 스타트업 브랜드들에서 만든 제품들을 다 소개하면서 효성에서 만든 이러한 친환경 제품들이 어떻게 제품화가 됐는지를 쉽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각 기업들이 이 친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한테 막무가내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대기업들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페트병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원사로 만들어서 자기들 그 회사의 유니폼으로 만들어줄 수 없냐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S사, P사 이런 데들 저희 지금 다 프로젝트 진행해가지고 유니폼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회사의 그런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입는 그냥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다 일일이 대응하면서 이 친환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더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성은 나이론은 2007년부터 폴리에스터는 2008년부터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을 했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국내 물론 해외에도 그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미래에 이 부분이 필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최근에 뭐 이제 너노나도 이제 친환경이라 하다 보니 그런 진정성을 많이 잃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초심 잃지 않고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글로벌 친환경 메이커로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개발 단계에서는 그 스판덱스의 스트레치성, 회복성 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능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버진과 유사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뒤에 편직이나 가공해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된다 한다면 그러한 매뉴얼까지 생각해서 현재 개발 중이고요. 지금 뭐 경쟁사 정보를 주시면서 효성의 생분해 스판덱스가 어디까지 왔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그 물질을 투입을 해서 원사로까지 생산을 했고요. 그 원사를 가지고선 생분해성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또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비교했을 때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하는 게 일본산인데요. 일본산 같은 경우는 그 버진과의 차이가 뭐 버진이 100점이다 라고 했을 때 8, 90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선된 국내산 같은 경우는 좋게 평가하면 한 70점, 아직이다 하면 한 60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바뀌어서 현재 보시면은 저희가 이 깨끗하게 배출되는 걸 이물 함량으로 보는데요. 예전에는 뭐 초창기 저희가 리사이클 할 때 한 1500 ppm의 이물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1000 ppm 이하까지 갔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최고 수준이라고 한 게 한 지금 700 ppm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까지도 최근에는 많이 되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 세계 그 퀄리티 그 수준에 어느 정도는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 친환경, 뭐 리사이클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의 그냥 홍보의 수단, 한 제품, 한 라인 정도를 브랜드에서 채우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는 이제는 그냥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의류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아예 정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기류가 이제 국내에도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그 가격 부분 올라가는 걸 인정해 주느냐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 소재에 관심이 있다는 브랜드는 그 밸류까지 인정해 주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리사이클 원사가 실제 버진 대비 뭐 10%, 15% 올라가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야 요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더 진정성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요처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인식이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이런 오더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표로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ESG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국표준협회 성진현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기업 ESG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는 ESG 경영을 추진하실 때 어떤 절차로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섬유 산업이 어떤 ESG 이슈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ESG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이제 ESG 관련 규제, 정책, 표준, 이니셔티브,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가장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네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정책이나 이제 규제 부분에서는 이제 그 EU 텍소노미와 이제 그 한국형 텍소노미가 나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과 지속 불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이제 금융 역시 이제 금융이 그리고 거대 자본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쪽으로 흐르도록 한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규제, 이제 금융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시들이 좀 정교화되고, 이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이니셔티브들이나 가이드라인, 표준도 활발하게 개정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좀 글로벌 ESG 추진 동향, 주요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별 이제 그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된 것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까지는 ESG가 좀 자발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면, 지금은 좀 강제성 있는 정책이나 이제 제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또 지난 5년, 10년까지는 기후변화가 ESG 중에서 큰 중요한 주제였다면 이제 최근 5년, 3년은 이제 공급망의 인권, 노동관행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된 것이 큰 변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ESG 경영 확산 정책을 이제 내놓았는데요. 이제 한 축으로는 이제 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해서 이제 ESG가 이제 기업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축. 그다음에 또 이제 한 축은 이제 투자 쪽, 금융 쪽이 ESG 쪽으로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ESG와 관련된 이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두 축으로 해서 이제 이 ESG를 이제 우리 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도 이제 계속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IFRS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에서는 이제 지난 11월 초에 열렸던 이제 COP26에서 이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이제 ESG 공식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기후변화, 이제 탄소 관리와 관련된 항목은 이제 스콥 3까지 포함하여 회계 기준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이제 이게 수준 높은 이제 요구 사항이다 보니 이제 지난달 매우 산업계에서 그런 논란, 반란도 많이 그런 이슈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은 이제 무엇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그 법률이 강화되다 보니 컴플라이언스 쪽에만 좀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 의무화되다 보니 이제 보고서부터 써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 조달부터 우리 기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니 이제 ESG 평가 대응부터 해야 되는지 좀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ESG 경영 절차상에서 무엇부터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ESG 경영 추진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세스는 조금 원론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ESG 경영을 시작하시는 기업은 먼저 우리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의 철학은 환경과 사회와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조직의 수준 진단, 전략 목표를 설정하셔서 이제 우리의 경영 활동이 이제 구조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활동인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행동과 혁신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혁신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활동이 있어야만 이제 공시나 평가도 잘 받으실 수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없이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뭐 이렇게 운영 프로세스의 변화나 이제 우리 기업 활동의 변화가 없이는 이제 ESG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이란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4단계가 아주 순차적으로 맞물려 진행되고, 이런 전 단계에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 업의 특성에 맞는 활동, 그다음에 우리 업의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그런 의견을 수렴한 활동들이 이제 맞물려서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지 ESG 경영을 추진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주요 이니셔티브와 표준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 1단계와 2단계를 추진하실 때는 이제 UN SDG를 고려한 기업의 목적과 이제 큰 방향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2단계 그 실행과 행동을 하실 때는 IS 26000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 표준을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공시나 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GRI, IR, SASB, TCFD, MSCI 같은 이제 고려한 그런 평가나 공시 기준들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 ESG는 이렇게 좀 절차도 좀 길고 복잡하고 이제 많은 표준들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야 돼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리티라는 개념인데요. 저는 이 중대성, 그 머티리얼리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섬유 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대성이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기업에 뭐가 제일 중요한 주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 주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로 좀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그 GRI 표준에서는 이제 중대성은 이제 우리 경제, 환경,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약간 외부 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제 중대성을 정의를 하고 있고, 사스비 표준에서는 재무제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주제, 즉 내부 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제 중대성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EU에서는 그런 앞서 설명드린 GRI의 관점과 사스비의 관점, 즉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그 이중 중대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핵심 개념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즉 이중 중대성이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고려한다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경영 활동과 이제 공시 활동을 하는 것을 EU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우리 지구와 사회, 이제 인류에 미치는 지속 가능성, 즉 외부 지향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그런 경영 활동인데, 이것은 저희 전통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이제 CSR, 사회적 책임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이 우리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 즉 내부 지향적인 관점인데, 이 관점은 이제 IFRS나 MSCI, 사스비 같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다음 자본시장이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그 원래 ESG 관련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중 중대성인데, 이 관점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경영 활동, 이제 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섬유 산업이 중요하게 고려할 머테리얼 이슈, 중대 이슈는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외부 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이 있는 섬유 패션 산업의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이키, 필라, 그다음 아디다스, 길단의 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이제 환경 영역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사용, 원자재 소싱, 재료 폐기물, 대기오염, 용수관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사회 영역에서는 공급망 관리, 노동권, 강제노동, 인권, 동물복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 다양성, 지역사회 투자, 이런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윤리적인 행동,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 투명성, 이런 이슈가 공통적으로 머테리얼 이슈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그 사스비와 이제 MSCI의 평가 지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좀 특징이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그 사스비 같은 경우는 환경 이슈는 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이었고, 전반적으로 ESG 중에 저희 환경도 너무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특히 사회 영역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환경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자사의 배출이 아니라 약간 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 정 과정 측면에서의 그런 탄소 배출이 좀 이슈가 되고 있었고, 원자재 조달도 이제 환경 영역의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이제 노동 관행, 공급망의 노동 기준, 화학물질 안전성, 원자재 소싱 같은 이슈가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이제 섬유 산업의 이슈로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주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좀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사회 관련 이슈에 좀 우리 섬유산업이 이 이슈들이 왜 중요하고, 이제 우리 글로벌 섬유사들은 어떤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섬유 산업은 사실 그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는 공급망의 배출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업스트림 운송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배출, 그리고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CDP나 이제 스탠더얼스 같은 리서치 결과를 좀 살펴봐도 이제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섬유 패션업의 경우 이제 공급망 배출이 가장 큰 산업 중에 약간 두 번째 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이 말인즉슨 본사 및 영업점 등 자사가 소유한 시설에서 운영되는 그런 배출보다 이제 나머지 공급망에서 발생되는 배출이 큰 산업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사가 소유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간 10%밖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산업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의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경우도 그 온실가스 배출의 97%가 이제 공급망에서 발생함을 규명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인바운드 물류, 신발 제조, 그다음에 저희 염색 및 마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의 경우 이제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의 97%가 공급망에서 발생함을 규명을 하고,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활동보다 공급망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섬유 산업의 사회 영역의 이제 중대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공식 표준인 사스비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에서 이제 섬유 산업이 집중해야 될 그런 주제와 이러한 주제가 어떤 리스크와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각 주제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KPI는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에서 좀 KPI를 설정하시거나 이제 각종 리스크나 기회 요인을 좀 도출할 에서는 그런 니즈가 있으시면 그 사스비 표준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제 그 사스비 표준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주제는 4가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 4가지 주제는 제품 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환경 영향, 공급망의 노동 조건, 원자재 소싱 이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제품 화학물질 관리의 경우 소비재에 대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관심과 법적 규제가 증가하고, 그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그 소비자 노출 정도에 따라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리콜이나 소송, 평가원과 같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아웃소싱에 대한 그런 제조 협력도가 높은 업종인 만큼 공급업체와의 그런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런 화학물질 관련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는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KPI로 이제 제한물질 규정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직접 경영활동 설명하고 공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위험이나 유해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을 구축하라는 것을 좀 KPI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급망 환경 영향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의류 산업의 경우 그 염색이나 그 무두질 공정에서 화학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그런 수질 오염이 유발이 되고, 그다음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환경 규제와 그런 감독이 미흡한 신흥시장과 국가에서 그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 좀 이슈가 된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1차 협력사 폐수 배출 모니터링 비율이나 이제 힉스 평가 또는 관련 평가를 완료한 공급업체 비율, 이제 이런 것들을 KPI로 삼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공시해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공급망의 노동 관행입니다. 그 의류업의 특성상 그 공급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인력 채용회사, 그리고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이제 공급하고 이제 거래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내 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 공정한 임금, 아동 노동과 그 강제 노동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노동 행동 강령에 따라 감사를 받은 공급업체의 비율, 그다음 부적합 사항, 그다음 공급업체 비율
등을 좀 시정 조치 비율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원자재 소싱입니다. 그 의류 완제품의 경우 그 주요 투입재로 면, 가죽, 양모, 고무, 희소 광물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광물이나 자원은 원자재들은 이제 기후 변화, 이제 토지 사용, 그 자원 부족 문제를 인해서 이제 이 산업 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저희 약간 그 소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는 이제 우리의 기업의 이윤이나 매출 감소, 이제 비용의 그런 리스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원자재 소싱과 관련된 환경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환경 사회적 지속 가능성 표준에 의한 그 3자가 인증한 원자재 비율 등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 지표로 삼아서 이제 관리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표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제품 화학물질 관리의 경우 그 아디다스의 경우 이제 제품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그 매년 그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품 안전, 환경 감사, 화학물질 사용, 정보 공개, 협력 이 요소를 이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이제 길단의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정의해서 공급망 내 유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급망 내 노동 관행 관리 사례인데요. 저희 필라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감시팀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근로자 보험 등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협력사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계속 포함하고 있고 이제 그런 평가 내용에 따라 이제 등급을 매겨서 협력사 선정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단의 경우도 이제 모든 협력업체, 공급업체가 이제 길단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전파를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제 길단의 그런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사의 그런 가이드북을 배포해서 이제 협력사 이제 우수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이제 교육이나 이제 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원자재 소싱 관련인데요. 그 나이키의 경우 지속 가능성 성과가 그 반영된 평가 체계에 따라 이제 그 원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등급별 색상을 부여해서 이제 부적합 등급을 받은 공장은 그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좀 강경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디다스의 경우도 이제 자체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급업체의 사회 환경 원칙 준수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자재 소싱 관련 이슈를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저의 발제 제목을 좀 되돌아보면 그 약간 세 가지 키워드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purpose and materiality, ESG 레이팅, 이제 그린워싱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하실 때는 그 절차상으로는 이제 우리 기업의 목적, 이제 purpose와 이제 철학을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materiality, 이제 중요한 이슈에, 이제 우리 산업의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경영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ESG 평가인데요. 그 ESG 평가가 이제 ABCD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으신데, 그 ESG 평가 점수를 이렇게 바로 올리면 이제 ESG 평가는 이제 각 평가 항목별로 이제 가중치나 평가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A를 받은 기업도 이제 다른 평가에서는 D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퀵 윈을 위해서 그 평가 지표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경영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그런 이중 중대성의 그런 개념을 좀 이제 기억을 하셔서 이제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과 사람을 위한 활동, 이제 이 첫 번째 관점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그런 측면, 그다음 우리의 재무 안정성을 위한 그런 활동, 이 두 가지 렌즈를 좀 통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개의 렌즈를 잘 활용해야 결국 저희 환경과 사회, 그다음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시고 이제 경쟁 우위를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린워싱인데요. 요즘 그 평가사들도 그렇고 이제 이해관계자들도 그렇고 제일 좀 경계하는 부분이 그린워싱입니다. 그 저희 기업이 요즘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벤트성 그런 활동이나 그런 상품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ESG를 통해서 약간 이미지를 좋게 하시려는 그런 그린워싱 활동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 기업도 그렇고 이해관계자도 그렇고 이제 그린워싱된 그런 성과와 활동들을 너무나 잘 분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그런 광고나 홍보형 활동보다는 저희 이해관계자에게 정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영 활동, 그다음 가치 창출 활동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제를 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나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관심이 많으신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 저희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ESG 관련 좀 문의가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니즈를 살펴보면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MSCI나 그런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원활한 납품을 하시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 이제 자동차 업체도 많고 저희 이제 섬유업체도 많으신데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의 경우는 이제 볼보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증명하는 활동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아직 섬유 쪽에 그런 저희가 니즈는 많이 수행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제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나 이제 아디다스에서 이제 각각 뭐 저희 뭐 국내도 그렇고 다른 그런 저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실사를 이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이제 확인한지 저희 살펴보니 이제 정말 특히 뭐 이제 환경 관련해서는 그냥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정도를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직접 와서 이제 실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 예는 뭐 이제 아동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16살 이하 근무는 없는지, 초과 노동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휴게 시설들은 있는지, 약간 노동관에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그런 실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사들이 말하는 그런 공급망 배출이나 이제 큰 뭐 공급망의 관리 이런 영역은 아니라도 이제 저희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이제 노동이나 이제 환경 부분에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두 개의 렌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희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의 그런 렌즈보다는 저희 이제 약간 앞서 말씀드린 저희 기업이 지속 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그런 렌즈를 조금 더 확대하셔 보셔서 이제 우리 기업의 임직원들이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면 이제 글로벌 업체와 계약하실 때, 그다음에 이제 저희 물건을 공급하실 때 이제 원활하게 이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중소 중견기업도 이제 이런 글로벌 평가사들의 뭐 지수 편입할 이제 사례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제 국내도 이제 저희 주요한 그런 약간 신용평가 등급은 다 이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투자나 나이스 신용평가나 이제 이런 약간 투자기관들이 있고, 저희 중소 중견기업도 이제 자금을 조달하실 때 이제 은행을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거나 신용평가를 할 때도 이제 이런 ESG 항목을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요즘
ESG 평가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휴먼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런 자료들을 평가하고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얼핏 자칫 보면 그린워싱 된 것에 이제 사람이 속아서 이제 대출이 되고 평가를 좋게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 휴먼이 읽을 수 있는 언어에서 이제 기계가 읽는 언어로 이제 기계가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그린워싱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계들이 이제 컴퓨터들이 잘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거나 이제 너무 꾸민 그런 활동, 그다음에 저희 정말 이제 사회 환경적으로 임팩트가 없는 활동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또 저희가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할 때 좀 어려운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분의 발표자분들의 그 발표에 이어서 바로 Q&A가 있었고요.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그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할 수가 없었던 사항들을 저희 서민산업연합회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S를 포함한 해외 인증 획득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해외 규격 인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컨트롤 유니언 매니저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매년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자체 쪽에도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섬유 또는 리사이클 섬유 시장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지표적인 것 또는 데이터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그 2026년 정도까지 그 시장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는 저희 쪽에 한번 연락 주시고 또 저희 쪽에서 그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하신 분에게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이메일로는 보내드리기 어렵고 저희 홈페이지나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분해 원단의 인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분해 그 환경 표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유일한 제도고요. 별도로 지금 생분해성 섬유에 대한 인증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섬유 또는 리사이클 섬유를 쉽게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원단 공장 또는 소재 공장 업체를 쉽게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reatextile.org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리사이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친환경과 관련된 인증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해당 기업이 그런 친환경 인증이나 친환경 기능성을 자신들의 그 기업 키워드로 붙여놨다면 해당 기업 검색의 결과값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역시 섬유산업연합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국내 천연섬유 인증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나 홈퍼니싱 적용 사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지난 9월 8일에 방송했었던 친환경 세미나에서 마지막 부분이었을 겁니다. 울 소재를 활용한 자동차 카시트 적용 사례에 대해서 그 아지텍 WB의 이현원 소장께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에서 섬사년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 자료는 그래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동향정보 게시판을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세미나 종료 후에도 저희 유튜브 코포티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세미나 신청자 및 코포티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도 친환경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